예, 계속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그 법정 해제로서 이행 지체를 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행 불능이죠. 그러니까 이행 불능은 지체와 달리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갑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그럼 이건 지체가 아니라 불능이다. 또는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먼저 계약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한 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물건을 취득한 얘가 소유자가 돼요.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한테 등기가 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지체가 아니라 불가능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을은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계약을 해제해야죠. 근데 이 경우에 최고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할 필요 없죠. 이건 지체가 아니라 불능이니까 시간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불능이고. 그리고 의뢰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기를 기다려서 해야 되느냐?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죠.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때 반대 의무인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 목적물이 갑의 잘못으로 멸실됐는데 을이 잔대금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면서 해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하는 거냐면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요.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는 해제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쌍무계약이면 둘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죠. 그럼 동시행 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지체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불능이죠. 불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 게 이행 지체. 지체의 경우에는 시간 주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 거고 불능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니까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불완전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이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치 못한 이행을 한 거죠. 교재를 좀 볼게요. 일단 272쪽에 괄호 2번에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셋째 줄에 이행 지체와 달라서 그 해제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 또는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불완전 이행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추한 가능한 경우. 추한이라는 건 추후 보완이에요. 추후 보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두 번째는 추후 보완,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는데 그러면 시간을 주면 추한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최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시간을 줘도 추한이 불가능하다. 이건 불능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간단한 구별이니까 보시고 그럼 오른쪽에 4번에 보면 부수적 의무 불이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약의 종된 의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 거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내용 나와 있고, 이거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봤냐면 그 총칙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그 매매와 관련되는 주된 계약의 효력은 전부 다 무효인데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하면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수적 의무가 뭐였냐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였어요. 근데 당사자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재기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냐면 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해제가 안 된다고 했냐면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의무가 아니라 뭐 자잘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아예 엎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데 그럼 이제 효과를 볼게요.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발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해제 시에는 과실 취득 못하고 다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요. 돈 받은 사람은 이자를 붙여야 돼요. 언제부터 붙여야 돼? 받은 날로부터 가는 거죠. 그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자, 갑의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자, 을이 이제 그거를 다시 병에게 팝니다. 등기가 병에게 넘어왔고요. 근데 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등기는 을에게 있어도 소급적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누가 소유자냐면 갑이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경우에 보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우리가 그 민법 총칙할 때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딱 어디서만 있었어요?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 여기서만 보호 규정이 있었고, 그러면 해제 시에도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되려면 보호해준다는 법률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만 해요. 우리 지금 봤는데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좀 같이 읽었는데. 예. 지문 조문을 읽으실 때요, 같이 잘 보셔야 되고 대충 대각선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1항 다시 볼게요.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둔 거야. 근데 비통착사에서는 뭐라고 규정했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뭐예요? 선의가 아니라 그냥 제3자예요.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근데 입법자들이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 건 뭘 전제로 생각한 거냐면 얘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나중에 계약이 해제된 걸 전제로 법조문을 만든 거야. 근데 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일도 허다합니다. 갑의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등기가 을에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그걸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해제 전에 산 게 아니라 해제 후에 산 거죠. 그럼 얘는 보호 범위에서 완전 제외해야 될까요? 보호해줘야 될까요? 보호해줘야 돼. 얘도 보호해주는데 다만 얘가 해제가 된 이후에 샀다면 해제된 걸 뻔히 알고 산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 이때는 언제만 보호하겠어요? 선일 때만. 그럼 결론은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하는 거고요. 해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선일 때만 보호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해제 이전에 취득한 자만 보호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해제 이후라도 등기 말소 전까지,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그걸 모르고 취득한 사람도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은 전부 다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거고, 해제는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 해제 후에 취득한 사람은 선일대. 우리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을한테 부동산을 사면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병이 산 거예요. 사고 봤더니 나중에 예상대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병은 보호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는 건 해제 전에 샀다는 거예요, 후에 샀다는 거예요? 해제를 예상하고 샀다는 건 해제 전에 샀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보호하는 거야. 근데 이미 해제가 된 후에 샀다면 그때는 언제만 보호하는 거냐면 선일 때만 보호한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551조 볼게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표현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했어도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계약 해제 시에 원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별도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OX예요. 틀리는 거예요. 원상 회복은 원래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손해배상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소급적 실효라고 돼 있죠.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번에 소급표 있죠. 계약의 소급적 실효라고 돼 있고 끝에서 둘째 줄에 보세요.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되었던 권리는 등기나 인도 없이 당연 복귀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당연히 복귀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제3자 보호 지금 보신 거죠? 그 니은에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는 계약의 해제 전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를 한다라고 판시합니다. 그 해제 전은 선악불문이고 해제 후는 선인 경우에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원상회복 이렇게 나오죠. 그 셋째 줄에 보세요. 이러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나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 선의자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한 현존 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어느 게 훨씬 더 엄격하냐면 해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기본 이론 과정 가서 보겠지만 제3자를 우리가 비통착사에서 보호한다는 규정을 봤고요. 해제 시에 보호한다는 규정을 봤는데 똑같은 보호 규정이지만 보호 범위는 좀 달라요. 어느 게 훨씬 더 제한적으로 보호할까요? 무효 취소일까요? 해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취소랑 해제 막 비교했잖아요. 어느 게 더 엄격했어요? 해제요. 그럼 역시 보호 범위도 해제가 훨씬 더 제한적이고 엄격해요. 그러니까 보호 범위에 관한 것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새해가 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 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법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강론이에요. 강론. 얼마 안 남았죠? 페이지 수는 좀 남았는데 이번 과정에서 담보 책임은 별도로 안 본다고 했으니까 뭐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시간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예.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양이 얼마 안 남아서. 자, 조문을 볼게요.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단 확인하실 점은 그 매매 대상이 일방이 뭘 이전한다고 되어 있냐면 재산권을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권. 그러니까 물건이 대상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지상권은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요. 그러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매매라는 것은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뭘 하면 성립한대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건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요. 반대급부가 있는 낙성, 쌍무, 유상이고 방식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고 했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3번에 보시면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대금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냐면 둘째 줄에 금전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만약에 반대급부도 재산권이면 그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계약이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사는데 그 반대급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식을 주기로 계약을 해요. 매매의 교환이요. 이건 교환인 거였죠. 매매가 되려면 반드시 금전을 줘야 한다. 다음 페이지. 계약금이 나오죠.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계약금은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어도 계약금에 관한 것들은 거래 일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좀 보죠.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줬다. 법이 정하는 건 아닌데 보통 계약금은 어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냐면 10% 정도 주잖아요.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되는데 얘가 이제 1,000만 원 주면서 계약금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유의하실 점은 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계약금을 지급해야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래요, 낙성 계약이래요.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게 요물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성 계약은 약정,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돼요. 얘는 낙성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될까요?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될까요? 지급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그러면 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꼭 같이 해야 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서 계약금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대부분 계약금 계약하면 물건 줘요, 금전 줘요? 돈 주잖아요. 금전을 주는데 꼭 거기에 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매매 계약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금전이어야지 물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매매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계약금, 별개로 이루어지는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금전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다 이루어지면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건이라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거래에서는 받은 계약금을 나중에 돌려줘요, 대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충당해버리잖아요. 그건 이제 실거래에서 그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을 금전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 꼭 금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매 계약이 계약금 계약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주된 계약이겠어요? 당연히 얘가 주된 계약이고 얘는 종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이 소멸되면 계약금 계약만 남아요.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니까. 자, 여기 이제 계약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금 계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능은 증약금의 성질 같습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증약금이라는 건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이 주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증명, 입증해 주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주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종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성질이 증약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계약금은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근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으로 추정이 되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약이 따로 없으면 이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은 일단 해약금으로서의 기능과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각각 갖게 되는데 요건과 성질이 달라요. 이걸 섞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둘을 따로따로 봐야 돼요. 먼저 해약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은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그럼 계약금을 교부한 자,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줬는데 괜히 한 것 같아. 그러면 을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포기.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계약금을 수령합니다. 수령한 자, 갑이 계획을 받았는데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럼 얘는 계약을 계속 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을까요? 끝내고 싶겠죠. 그럼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배액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바로 해약금의 기능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2,000만 원 주고 나 이 계약 안 할랜다 라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땅값이 올랐다고 배액을 주고 해제하는 이 행위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둘이 뭘 했으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줄 때는 아무 생각 없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야, 내가 하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2배 주면 돼 라고 미리 뭐 했다고요? 약정. 이건 그럼 법정해제예요? 약정해제예요? 약정해제. 약정해제를 입법화해 둔 게 바로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데 2배를 주고 해제하려고 했더니 땅값이 올랐으니까 을은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럼 을이 잠수에 들어가면 갑은 그 배액을 공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을이 수령을 거절하면 법원에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근데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요.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못해요. 그러니까 통상 이행에 착수에 들어간다는 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에 착수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중도금으로 4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얘가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에 중도금 4천만 원 받았다. 그럼 예제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인정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땅값이 막 올라요. 그러니까 갑이 야, 내가 1,000만 원 받은 거에 더블로 준다. 2천 주고 중도금 4천에서 총 6천 줄 테니까 이 계약은 해제다 라고 하면 해제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을이 그러면 야, 뭔 소리야. 내가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 해제 안 돼. 이행해야 돼. 갑이 내가 하나 봐라 이럽니다. 그럼 이 끝까지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은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 되겠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럼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예요? 해야죠. 등기하죠. 예. 뭐 짜증 내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할 때 그 187조 판결은 어떤 판결만?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이나 합의가 있으면 다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이행 판결. 그럼 얘는 당연히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죠. 물론 이때는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에 해야 하느냐,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언제였냐면 오늘 이제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줬는데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가 내년 1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한 거야. 근데
12월 27일 날 갑자기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거야. 땅값이 자고 있나면 툭툭 올라가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겠어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고 갑의 입장에서는 빨리 해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1월 15일로 정해져 있다면 을이 1월 15일까지 기다려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 당장 중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지급해도 된다면 바로 중도금 지급하는 순간 갑은 더 이상 배액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에도 오늘 바로 중도금을 입금시켜서 배액 상환 해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물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장을 폐쇄해야 돼요. 예, 통장을 폐쇄해서 입금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일단 입금되면 더 이상 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통장 막아버리고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물론 계약을 할 때 특약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의 지급은 그 정해진 일자에 해야 한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이거 안 돼요. 근데 특약이 없는 한 우리 판례 입장은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착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해약금이에요. 근데 일단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받는데 포기하거나 2배 주고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라는 게 없죠. 이거 법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 계약을 하는 것,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한다. 그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는 건 이건 법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 계약금 해제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OX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손해가 있든 말든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왜 아닌 거냐면 얘는 뭐가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하네요. 할 게 없어요. 받은 거라고는 꼴랑 계약금이 전부잖아요. 그럼 포기하거나 2배 주면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원상 회복할 게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원상 회복이라는 문제가 생기려면 최소한 이행에 착수한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니 원상으로 돌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약금 해제 효력도 잘 보셔야 돼요.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교재 좀 볼게요. 277쪽을 보세요. 277쪽에 565조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일단 1항 첫째 줄 가운데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이라도 되고요.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계약금에 관한 해제 규정, 이 565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매 계약이나 이런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계약금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계약금을 교부받은 갑은 그 계약금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OX요? 계약금을 받은 갑은 그 계약금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받은 것만 주면 안 되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리고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던데 뭐 계약금을 지급한 지 24시간 이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런 거 없어요. 계약금 주면 끝나는 거지 뭐 하루 안에는 공짜로 돌려받고 이런 거 없고, 그렇게 하려면 부탁을 하면 갑이 마음씨가 좋으면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 준 계약금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는 거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주고요. 이 항을 볼게요.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551조는 뭐였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걸쳐서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에 그 디귿에 보면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고, 동그라미 2번에 해제 효과인데 그 둘째 줄에 보세요. 다만 이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에 의한 해제이지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왼쪽에 보조단에 써 있죠. 소구표는 동그라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은 없습니다. 확인해 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 해약금에 관한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해약금은 일단 두 사람 사이의 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행지체죠. 자, 그러면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갑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상당 기한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안 줘서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요 해제는 약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제예요, 당사자의 약속으로 인한 해제예요? 얘가 아까 우리 그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해서 나온 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법은 언제 해제하라고 정했다고 했냐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는 게 법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계약 해제했어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앞에 법정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굉장히 드물죠. 계약금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두는 게 약정 해제인 거고, 이건 지금 얘가 채무를 이행 안 하니까 해제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해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의무 위반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건 바로 법정 해제예요. 그럼 이건 약정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니까 갑은 을에게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갑이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아둔 게 있어요. 그럼 을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요 계약금 1,000만 원을 몰수해도 되겠느냐라는 문제죠. 실제 이런 일 많잖아요. 제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 계약금을 제가 가져도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 몰수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받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만 추정되지 뭘로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이 갑은 을이 의무를 위반해서 자기가 입은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통은 실제에서는 갑이 이 계약금을 그냥 몰수해버리고 끝나는 게 보통인데 그건 원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매매계약서를 보면 갑이 의무를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고 을이 위반하면 그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가 돼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있으면 당사자는 뭘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런 문구가 이런 특약 사항이 있었을 때 의리 의무를 위반하면 이 계약금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몰수하는 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뭘 했기 때문이에요. 특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특약이 없으면 이 갑은 자기 손해를 입증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기가 입은 손해를 일일이 입증한다는 건 매우 번거롭고요. 그리고 의리 의무를 위반해도요, 갑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약을 했는데 의리 계약금 지급을 안 하면 바로 그냥 뭐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안 하면 의무 위반으로 해제하고 이거 몰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의리 의무를 위반해서 갑이 입은 피해액이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갑은 특약에 따라 1,000만 원을 몰수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특약할 필요가 없어요. 손해가 없거나 손해가 10만 원이라도 얼마를 받아가는 거야? 특약에 따라 1,000만 원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가 없으면 1,000만 원 그래도 받고 손해가 더 있으면 또 받아가고 특약이 아니죠. 이거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특약을 안 했어요. 이런 특약을 안 했다면 갑은 을에게 3천만 원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입증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약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추가 배상은 요구할 수 없고요. 근데 을이 갑에게 위약금에 특약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줬어요. 부당하게 과다하다. 이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법원이 직권 감액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을이 예를 들어 1억짜리 물건이라고 할 때 갑이 계약금을 1,000만 원 줬는데 을이 중도금 날짜를 어긴 거예요. 갑이 화를 막 냈죠. 너는 애가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러니까 을이 뒤늦게 중도금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주면서 야, 내가 잔금일은 정말 정확하게 지킬게. 내가 혹시라도 잔금일을 어기면 너 중도금까지 다 가져. 이렇게 특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으로 여기까지 다 밀어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 을이 잔금날을 못 지킨 거야. 갑이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 감사 이러면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심하다. 심하니까 당신은 1알만 갖고 10% 1,000만 원만 갖고 나머지는 돌려줘라고 판시합니다. 법원이 뭐 해버린 거예요? 직권으로 감액한 거예요. 너무 과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은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일단 해약금이에요, 아니에요? 해약금이에요. 특약을 안 해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법이 정해놓은 거야. 근데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일 뿐이지 위약금,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특약을 했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임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손해배상이지. 그러니까 실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을이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렇게만 했고요. 갑이 위반하면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갑이 의무를 위반한 거야. 그러자 을이 갑에게 배액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야. 그럼 법원은 배액상환 하라고 했을까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배액 보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특약이 없으니까. 이게 손해배상금이 들으면 특약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을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계약금 몰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보실 때 얘랑 섞으면 안 돼요. 지금 해약금은 법률이 정하는 거고 의무 위반 사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약금은. 이게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해제를 약정. 일단 약정한 거지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몰수해버린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의무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해약금의 문제가 아니라 위약금,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몰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만, 특약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276쪽을 보세요. 276쪽에 이번에 계약금의 성질 나오죠?
둘째 줄에 요물계약에 해당하며 매매 기타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3번의 계약금의 종류 1번 증약금이라고 되어 있죠. 최소한의 성질이에요. 최소한. 예외 없고. 그러니까 2번에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불이행한 경우에 배액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뭘 했을 때요? 특약을 했을 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갑거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 없이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별도의 특약이 없대요. 그럼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아니에요? 별도의 특약을 안 했을 때, 특약이 없을 때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에요. 해약금. 이건 특약이 없어도 법이 정해놓은 약정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약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특약을 안 했으니까 뭘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럼 1번부터 보죠.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갑은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약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둘째 줄, 앤서 둘째 줄 마지막에 갑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 위 예에서 갑과 을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몰수하고 불이행한 경우에 배액 상환을 약정했다.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특약을 한 거야. 그럼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했기 때문에요? 특약. 그래서 그 영어로 써놔서 답을 보면 위약금의 특약을 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약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볼게요. 세 번째. 위 예에서 특약을 한 경우 을의 불이행으로 갑이 입은 손해가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갑은 추가로 별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 배상은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거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받고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계약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감액이 허용될 수 있는가? 감액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약금으로서의 기능과 손해배상 예정의 기능을 따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은 뭐 별도 안 본다고 했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284쪽에 이제 임대차 마지막 남은 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